미국 경제와 증시에서 가장 핫한 이슈들 다뤄보는 시간이죠. 김석환의 마켓 트리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미국의 은행 위기와 더불어서요. 최근 발표된 미국의 가계부채 보고서까지 자세히 짚어보고 이와 관련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페게스트가 최근 폭등하는 등 요 며칠 주가 흐름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미국 중소형 은행들의 위기 끝나지는 않은 듯해 보여요. 그래서 최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페게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가지고 있던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 포트폴리오를 일단 은행에다 넘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 포트폴리오의 대출 포트폴리오가 혹시나 이제 부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 없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른 쪽에다가 이제 그걸 견뎌낼 수 있는 쪽에다가 이제 넘김으로써 그 부실화된 자산을 정리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긴 하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실화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나마 이제 이런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쪽에다가 매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자산들이 이제 대출 포트폴리오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나 이제 그러지 못한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런 포트폴리오에 대한 매각이나 그런 부분들이 또 원활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위기가 여전히 좀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자료 화면 중에 뭐냐면 최근에 계속 저희가 이제 3월 중순 이후에 있었던 은행 사태로 인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의 은행 수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국의 은행 개수가 거의 한 14,000개가 넘어가는 시점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이게 2022년 말 기준으로 보면 한 4,100여 개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중요하게 강조를 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잘 아는 메가뱅크들, 그러니까 뭐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이런 대형 은행들의 역할도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광대하고 또 각 지역별로의 특성화된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는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이게 미국의 은행 역사와도 좀 같은 궤를 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보실 부분은 뭐냐면 미국의 은행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소규모 또는 중소 지역 은행들의 합종연행은 과거에도 계속해서 진행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요한 터닝 포인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리고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실제 1980년부터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는 연평균 3% 정도로 계속해서 은행 개수가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좀 더 가속화되긴 합니다. 한 4% 정도. 그렇다라고 하면 최근 이 흐름들을 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0년 말에 대략 한 4,100여 개 정도이고 연평균 하락률 둔화세가 한 3%를 가정하면은 올해도 미국에서 은행이 한 120여 개 정도, 그리고 4%를 가정하게 되면 한 160여 개 정도가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SVB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미국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SVB와 같은 은행들이 대략 한 186개, 최대한 200개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했던 점을 좀 비춰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좀 비슷한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중소 지역은행들의 합종연행은 계속 되어 왔었다. 다만 올해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제법 규모가 있는 중소형 은행들이 계속해서 좀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은행들의 주가 흐름을 좀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일부 반등 나오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긴 했었지만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에서 보면 연초 위에 뭐 50% 이상, 70% 가까이 하락한 주가 흐름을 보이는 은행들이 여전히 산재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지금 S&P 대형 은행 지수라든지 또는 소형 은행 지수의 움직임도 보면 최근에 좀 반등세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연저점 부근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3년 만에 MMF와 소형은행 예금 잔고가 역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투자금이 MMF로 몰리고 있는 건데요. 만약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경우 MMF 자금에는 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지금 현재 발생하는 이 머니무브의 현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 네.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더 높은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은행 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자금들이 좀 더 은행에서, 특히 대형은행보다는 중소형 은행에서 이 단기 자금 시장으로 좀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준비한 좀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실제로는 뭐 일시적으로는 이런 현상들이 예전에도 좀 발생하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은행에서 예금이 급격하게 이탈이 되고 MMF 자금 시장으로 급격하게 유입이 됐던 시점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직전에 2020년도에 실제 단기 자금 시장이 은행 예금을 급격하게 좀 올라간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 재정 부양 정책에 대한 영향이 좀 컸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실 만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일단 금리 인상 구간에서는 역시 머니무브 현상이 시차를 두고 지속적으로 좀 발생을 한다. 다만 올해 이 부분이 좀 가속화된 이유는 은행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은행이 빠져나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예금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평균 예금 금리가 0.4%밖에 되지 않고 대형은행들은 0.01%, 그러니까 거의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금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예금 금리를 올리는 악순환이 만약에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 은행 수익성에 치명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머니무브가 다시금 머니무브 현상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조건에서는 확실한 게, 첫 번째는 인플레가 명확하게 잡히는 모습이 나와야 한다라든지, 또는 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어떤 충격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그럼으로 인해서 뭔가 부양책이 필요한 시점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좀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바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라고 하면은 MMF 시장에서 예금 시장으로, 단 전제 조건은 있습니다. 분명히 은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안정화되는 모습들이 견고하게 좀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죠.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요. 미국의 가계부채가 사상 최고치죠. 17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기지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이제 빚이 전체적으로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걸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봐야 될까요? 그리고 괜찮은 게 맞나요? 부채가 늘어나는 거는 괜찮지는 않죠, 실제로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소비와 관련해서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 좀 드리긴 했는데, 일단 모기지 부채 같은 경우가 좀 늘어나지 않는 거는 결국에는 시장 금리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주택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금리에 거의 뭐 역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살펴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미국 가계부채가 한 17조 달러 정도가 되는데,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고, 전체 한 70% 정도는 모기지가 차지하고요. 한 30% 정도가 지금 소비자 신용,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신용카드라든지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대출들이 좀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주거용 모기지 쪽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고신용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자 신용, 즉 자동차나 신용카드와 같은 대출이 좀 문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다른 화면을 좀 살펴보시면 이걸 좀 연령대로 좀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18세에서 29세,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소비의 주력 계층이 될 이 18세에서 29세의 전체적인 대출 비중 중에 학자금 대출과 관련한 비중이라든지 또는 자동차 대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했을 때 최저 2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많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리긴 했었지만은 이런 학자금 제외하고 자동차나 신용카드에 대한 이자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계속해서 매달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청구서가 날라올 텐데, 이 청구서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90일 이상, 이제 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90일 이상 3개월 동안 연체를 한 비중이 매우 심각 단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신용카드라든지 기타 대출을 중심으로 해서 연체율이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또한 자동차 대출 같은 경우 조금씩 늘어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각 부채별로 신용 등급별로 좀 한번 나눠보면 앞서 모기지는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모기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신용 등급이 높은 소비자들의 비중이 좀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자동차라든지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중저신용자들의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연체율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금 제가 전체적인 연체율을 좀 보여드리긴 했지만 이제 새롭게 신규 연체가 얼마만큼 증가하느냐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출 종류와 또 연령대별로 한번 나눠서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 신규 연체 30일 이상 하는 비중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좀 심각 단계라고 볼 수 있는 90일 이상 신규 연체 비율이 최근에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기지보다는 소비자 신용과 관련한 소비자 대출과 관련한 부분에서 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걸 또 연령대별로 그러니까 어느 연령대에서 이 연체가 늘어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18세에서 29세 30세에서 39세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주력 소비층에서의 연체가 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실제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의 순자산 규모도 줄어들었다고요?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일단 가계 순자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도 들어가고요, 주식도 네. 들어가고 이제 전체적인 자산이 다 들어가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 4분기 기준이긴 하지만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전년 대비 역성장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사례가 많지가 않습니다. 지난 한 1980년 이후로 본다라고 하면 이전까지는 한 3번 정도밖에 없었고 이번이 이제 4번째인데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가계부채라든지 지금 보여드린 가계 순자산과 관련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좀 말씀드려보면 결국에 미국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소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보실 때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이 위축이 되는지 여부를 좀 더 면밀하게 좀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지난주 말에 발표된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전월 대비 또는 시장 예상 대비 좀 크게 하회하는 좀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점도 보면 어떻게 보면 미국 소비 시장의 소비 여력이 조금씩 좀 둔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